인간의 말을 기록하기 위한 시각적 기호체계 문자. 듣기 말하기 등과 함께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인데요. 소리로 이루어진 말을 문자로 적는 글은 상대방 없이 할 수 있는 간접적 소통 방식입니다. 또한 기획과 수정이 가능한 덕분에 사상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새하얀 한지 위에 붓으로 글씨를 쓰는 서예가 대표적입니다. 문자의 조형미와 공간미를 살펴볼 수 있는 서예. 한자 위주의 붓글씨에서 우리 글 한글로 서체를 디자인해 새로운 서예의 영역을 개척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예가 김두경 선비문화체험관 관장님을 모시고 한글 서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곳에 도착했을 때 푸른 정원에서 나는 풀냄새와 질비하게 늘어선 장독대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곳이 원래 폐교였다고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폐교돼가지고 2000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선비문화체험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장독대에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선비 음식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이제 놀이터죠, 그 장독대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는 선비문화 체험으로 오는 학생들한테 일체의 화학적인 거 또는 당분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자연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의 발걸음이 끊긴 폐교에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신 건데요. 선비문화체험관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선비문화체험관. 내가 그 선비문화라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선비문화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어쩌면 일제 영향으로 선비하면 아주 답답한 사람, 현실감이 없는 사람, 너무 고지식하게 전통적인 것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 중에, 우리 정신문화 중에 선비가 홍익정신을 대변하는 어떤 그 우리 전통의 아주 가장 높은 정신세계가 선비정신 아닐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가 서예를 가르치다 보니까 서예를 감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나 전부 서예 감상 능력이 떨어져.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감상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또 서구의 그 생활 도구에 너무 익숙해 있구나. 그래서 그렇지 않나 분석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예. 안목을 가르치고 우리 정신문화를 좀 가르치는 시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애들이 인성 문제가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성 문제가 누구도 어디도 제대로 우리식으로 하는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예 문화가 아이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서예가로서 더 잘 알려져 계신데요. 언제부터 서예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서예는 그냥 예전에 저가 클 때만 해도 그냥 저희 집에서는 그냥 생활이었어요. 한 7살, 6살 때 붓은 처음 잡고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뭐 당연히 그 아버지 제자들 속에서 글씨를 쓰게 됐고, 근데 그걸 서예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그 서예를 계속 해왔고, 혼자라도.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이 서예로 이렇게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26에 내가 서예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한학자였던 부친과 외조부님의 영향을 받으셔서 서예를 시작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외조부께서 그 시대를 대표하신 서예가로 알려지신 강암 송성용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암 선생님께 제가 이제 종조부신데 직접 거기에서 사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그분 제자들도 많고, 근데 저까지 가서 너도 글씨 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가서 심부름도 대학교 때 심부름도 해드리고, 또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어른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배웠죠. 이렇게 해서 배웠지만, 제가 이 선생님이 그 영향을 받아서 서예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거기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정신세계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됐죠. 네. 강암 선생님, 그러니까 관장님의 외조부께서 몸소 성비 정신을 보여주신 건데요. 선생님은 원래 한자 서예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한글 서예로 한글의 미학을 널리 알리고 계시다고요? 네. 저는 이제 한글로 서예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 한글은 그냥 뭐 특별히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한글을 했냐면, 그 97년도에 그 세계 서예 비엔날레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인들도 왔고 세계 서예를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중에도 이제 서예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서예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컨텐츠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독특한 한국적인 거, 컨텐츠, 그러니까 서예 플러스 한글이라든지 한국적인 걸 한국을 찾지, 그게 서예만 가지고 뭘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일본 가나라고는 문자를 쓴 사람 작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선정도 한자 위주의 작가를 선정을 했고, 한글도 궁체라든지 그 판각체, 그런 아주 단순한 그 서체들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작가들도 그렇고 중국 작가들도 그렇고 전부 한국 서예는 중국의 아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서예가 그러면 서양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인식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한국적인 컨텐츠인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문자고 또 독특한 그 문자다. 그래서 한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이걸 활용 가치가 아주 높을 거다.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돼서 그 한글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한 3년 하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내가 할 줄 알았어. 근데 3년 어림도 없어요. 3년 후에 내가 개인전 할 생각을 했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이 서체를 만들어낼 때. 그것도 아주 우연한 계기에 그 한글,
한옥 문살을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이게 한글을 새로운 데서 그래서 2008년도에 그 개인전을 서울에서 하면서 상형 한글이라는 걸 내놨죠. 한글과 서예가 만나면서 읽는 글이 아니라 보는 글로 재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한글 상형 서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한자 서예를 할 때도 그 과거와 같이 그냥 뭐 문장을 아름다움이나 문장을 읽고 이렇게 하는 서예는 이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좀 의미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걸 잘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는 서예가 돼야겠다. 그래서 한자 작품도 조형적으로 굉장히 그림같이 그런 서예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한글도 보니까 한글을 또 나열하고 계속 어떤 문장을 써서 한글이니까 익히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 단순한 거예요. 궁체라든가 판본체 이런 것들이 너무 단순해. 그렇게 써가지고는 제가 하는 서예는 시대의 생활 속에서 쓰여야 된다라는 건데 디자인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한글도 좀 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좀 더 쓸 효용이 많게 할까 이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글을 글자를 파괴하지는 않아요. 글자를 뭐 막 이렇게 파괴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조형적으로 회화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게 해야 되겠다. 또 뭐 문자 자체가 원래는 추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성을 좀 극대화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시대의 어떤 그 미감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연구를 시작했고, 근데 한글이 엄청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느냐. 하였습니다라고만 보면 전부 내리긋는 것이 전부 있잖아요. 동그라미 있죠. 계속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단순함을 한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자는 획이 많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많은데 한글은 그게 안 돼요. 아주 단순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간단히 전부 내려긋는 것만 나열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엄청 어려웠어요. 그 창호에 대한 이런 것을 우연히 보다가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글 조형을 새롭게 해서 상형, 상징성, 이게 어떤 글자가 주는 상징성, 예를 들어 봄 같으면 또 봄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상징성과 조형성, 그리고 또 조형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이면 추상적인 거지만 어떤 그 조형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봐도 그림으로 봐도 아름다운, 조각적으로 생각해도 아름다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서 제가 이름을 상징과 조형, 상형, 상징과 조형을 줄여서 상형 한글이다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상형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등록도 하고 그 상표 등록을 해서 그게 이제 제가 개발한 서체가 된 거죠. 네, 저는 밥그릇과 밥을 먹고 웃고 있는 밥이라는 글자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글자의 뜻을 표현하는 일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자기 생각, 밥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겠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제가 그 밥이라는 그 글씨를 쓸 때 김지하 선생의 그 밥이라는 시를 보고 밥은 그 나누어 먹는 것이다. 하늘을 함께 혼자 보지 않듯이 밥을 이렇게 나누어서 먹어야 한다는 그 글을 푸는 순간 이미지가 딱 온 거죠. 그래서
내가 글씨를 쓰고 거의 제 작품은 그가 쓴 글이 많아요. 이게 다른 사람 뭐 시인들 것을 위해서 느낀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서 느낀 것들을 주로 쓰고 내가 이 글씨를 이렇게 형상화를 어째서 했을까를 이렇게 세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밥 작품은 그렇게 김지아 선생의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상상력의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첫째는 글씨 단어가 주는 문장이 주는 뜻하고 가능하면 일치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일치는 안 되더라도 뭔가 표정이 있고 뭔가 내가 살아온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서예는 특히 선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전유물이었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비 정신을 표현한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림 서양식으로 꽉 채우거나 너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가 너무 많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간단 명료 핵심을 찌르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선적이라고 할까 우리가 이게 불교식으로 선화 내지는 신선선자 선화 이런 것은 여백이 많고 텅 비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쩌면 제 삶도 거꾸로 사는 거 이게 남들이 하는 것대로가 아니고 좀 거꾸로 사는 그런 삶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렇게 빈 곳에서 희망을 찾고 그 공간 이게 제 글씨의 공간을 좀 여백을 좀 잘 보아주시면 이해가 좀 쉽고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하고 생활하고 내 작품하고 일치됐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특기 적성 수업으로 서예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예의 장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요새 특기 적성으로 그 서예를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시대가 예전에는 많이 했죠.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엘리트일수록 서예를 다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더러워진다고 서예를 빼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는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서예가 좀 이렇게 교과서에 채택이 돼서 인성교육적으로 또는 방과후 학습적으로라도 좀 관심 가지면 창의력과 집중력의 보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예를 이해하면 창의력이 엄청나져요. 창의력. 이 서예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엄청나져요. 네, 서예는 창의성과 집중력의 보고라고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는 현재 외국어로도 디자인을 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이제 이 한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서예를 이해시키기에는 한글도 좋지만 그들 문자로 하면 어떨까? 서예가 못할 것도 없지.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서양 말은 우리 말보다 훨씬 길어야 돼. 그 표현이 문장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글자가 단순하잖아요. 그 단순한 자들이 반복돼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그 짧은 단어 속에서 뭔가를 보여줘서 서양 사람들한테 서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자로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줘야 서예가 좀 서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서양으로 가야 또 우리나라에서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동양 문명 쪽으로 시대가 이제 넘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서양 사람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알파벳 내지는 외국의 문자 어떤 문자도 할 수 있다는 걸 해서 외국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구로 써서 그런지 외국어인데도 뜻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소체를 개발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움이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걸 재미있게 생각하고 했죠.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어렵다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제 일이니까 하고 항상 마음속에서 이게 어떻게 할까? 또 서예 진흥, 서예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거 정말 좋은데, 요새 말로 정말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 돌담 쌓는 이게 돌담을 소소하게 옛날 그 우리나라식으로 그 돌담 쌓는 뭐 이렇게 돌이 딱딱 규격으로 잘려진 돌을 쌓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생긴 돌을 이렇게 반듯이 돌담길 있잖아요. 그 돌담 쌓는 원리 거기에서 한번 크게 내가 이 원리다, 이거다, 서예 원리가 이거다라고 깨쳤고 또 하나는 나무를 형상을 보면서 나뭇가지가 이게 반듯한 것 보여도 자연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반듯한 게 아니다. 손가락도 이게 반듯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데가 뭔가 마디가 있구나. 그 마디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인생도 한 마디가 있을 때, 한 고비가 있을 때, 시련이 있고 그 마디가 있을 때 뭐가 있구나. 뭐가 새로운 길이 모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제가 느꼈죠. 그래서 제가 마디라는 그 시를 시 같지 않은데 글을 썼고 그것과 돌담 그 다음에 결정적인 그 한옥 문살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서체를 만들어내게 됐죠. 네, 상용 한글은 정말로 관장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서체 디자인은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런 제 글씨를 어른들이나 서예가 이래? 뭐 한글이 이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러면서 디자이너들이 이걸 보고 이걸 어디에다 쓰면 되겠다. 이게 가방에도 이렇게 내디고 이걸 CI로 쓰면은 이게 어떤 이게 뭐 간판적인 쪽 그 나열되는 문자로도 아름답지만 그 상징 도안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상징성으로 써도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의미 전달이 돼서 뜻이 이게 그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이미지하고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또 저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대리석이라든가 아니면 타일 종류 이런 데다가 작업을 해서 외장재로 나가야 된다. 유리에다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에 좀 활용도 하고 그걸 그 세계 시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사업을 좀 하려고 공모 사업도 했는데 사업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전념할 수는 없고 누군가 저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한다면 그런 것들이 대리석이나 유리 뭐 이런 작업을 해서 외국으로 진출도 하고 또 국내 시장에서도 건물 외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휴 공간에 작업을 해서 한글 공원 또는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한글 건축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선비 문화의 진수인 서예와 현대를 접목시켜서 또 하나의 새로운 한류를 개척하고 계시는데요.
한류가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게 K-팝이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드라마 좀 이렇게 방송에서. 근데 결국에는 가야 될 것이 정신문화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정신문화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비정신을 가지고 내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선비정신을 대변하는 서예가 그 첨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선비정신과 아울러서 인성, 이게 서양에서도 인성 문제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예와 함께 인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한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선비정신과 우리의 홍익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홍익정신이 선비정신이지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섬유 제품, 방석, 쿠션, 예를 들어서 롤스크린, 그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활용을 할 때도 굉장히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찍어내야만 그게 가능했는데, 요새는 디지털로 되다 보니까 소량, 다품종 소량도 그게 가능해져서 저는 이걸 그 텍스타일 디자인으로도 활용을 하면 용도가 엄청 많죠. 그래서 그 어떤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제품도 만들고, 또 요새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게 활용도가 높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또 뭐 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뭐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종이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디지털과 이런 새로운과 융합하는 시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서예가 정말 저는 이렇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서예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서예가 무슨 일을, 서예를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대를 상징하는 글, 이게 시라고 시 형식으로 시 하나 썼고, 그걸 작품화해서 세월호 그 유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러면 이 시대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이 보다도 경제적으로 또 한류의 또 선비정신을 내세우는데 나가는데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서예 활용도를 높이는 거다. 디자인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인식시키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에서 저는 서예가 아까도 말했지만 집중력, 창의력, 또 인성교육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교육 당국이나 또 문화예술계에서 서양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동양 시대고 서예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국민들도 집에다가 켈리가 아닌 서예 작품을 걸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음기관과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만든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 지금으로부터 570여 년 전 창제된 우리 글은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와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어문 말살 정책.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식민 통치 방편 중 하나인데요. 선조들의 굳센 의지와 애국심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이 발달한 요즘
신조어와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글, 한글.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한글 문화를 조성해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백성 위한 글 세종대왕 변해신 날 10월 9일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한숨 짓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신 세종